2012년 일본 고고학계에 충격파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항구에 인골이 발견되었는데 그 발견이 1500년 동안 묻혀있던 한일 고대사의 비밀을 드러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본 군마현 하루나 화산 인근에서 갑옷을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있는 한 남성의 유골이 화산재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죽음의 순간 그대로 정지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이탈리아 폼페이에서 발견된 고대 로마인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에게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갑옷이 일본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왜 1500년 전 이 머나먼 일본 땅에서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사건의 시작은 2012년 발굴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 군마현 시부카와시 하루나 화산 기슭에 위치한 가나이히 가시우라 유적지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일상적인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산재 속에서 예상치 못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항구의 인골이 무릎을 꿇은 자세 그대로 화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발굴단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골이 아니었습니다. 1500년이라는 시간이 그대로 정지된 현장이었습니다. 화산재가 이 남자를 그 순간 그대로 보존해버린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남자가 갑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발굴이 진행되면서 일본 고고학자들은 점점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갑옷이 일본에서 한 번도 출토된 적 없는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갑옷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동물뼈로 만든 갑옷이었습니다. 작은 뼈 조각들을 정교하게 연결해 몸 전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갑옷은 일본 열도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는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제의 갑옷이었던 것입니다. 일본 고고학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고대사를 설명하던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백제에서 건너온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백제 갑옷을 입은 일본인이었을까요? 연구팀은 인골에 대한 정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뼈의 구조를 분석하고 치아를 검사하고 화학 성분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이 남자는 말을 타던 사람이었습니다. 골격 구조를 보면 평생 말 위에서 생활한 사람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다리뼈의 휘어진 정도, 골반의 형태, 척추의 상태 등 모든 것이 기마 생활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둘째, 이 남자는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뼈의 화학 성분 분석 결과가 일본 열도 토착민과는 다른 패턴을 보였던 것입니다. 섭취한 음식물, 자란 환경, 심지어 마신 물까지 모든 것이 한반도의 것과 유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왜 여기에 있었을까요? 1500년 전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답은 말에 있었습니다. 원래 일본 열도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말은 한반도에서 건너온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고대 역사서 일본 서기에는 백제왕의 명으로 아직기가 말 2피를 일본에 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단순히 데려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의 번식과 사육에는 고도의 전문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말에게 무엇을 먹여야 하는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어떻게 훈련시켜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바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반도의 이주민이었습니다. 특히 백제는 당시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말사육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군마현의 이 남자도 그런 기술자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발굴 현장 주변에서는 대규모 마장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말을 기르던 시설, 말 사료를 저장하던 곳, 말 훈련장으로 보이는 공간까지 이 마을 전체가 말 사육과 관련된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중심에는 백제에서 건너온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갑옷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말 사육 기술자들의 책임자 혹은 지휘자였을 것입니다. 이 남자가 살았던 시대는 6세기 초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게이타이 왕의 시대였습니다. 게이타이 왕은 일본 고대사 최대의 수수께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어디서 왔는지도 불분명한 인물이었지만 일본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만든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흥미롭게도 게이타이 왕과 백제 무령왕은 유례없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이 시기 백제와 일본의 교류가 매우 활발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특히 백제에서 많은 기술자와 학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백제는 왜 자신들의 귀중한 기술을 일본에 전해주었을까요? 단순한 우호관계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답은 당시의 국제 정세에 있었습니다.
6세기 초 한반도는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강력한 고구려가 있었고 동쪽에는 신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백제는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백제에게 일본은 전략적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후방기지, 그리고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제는 자신들의 선진 기술과 문물을 아낌없이 일본에 전해주었습니다. 말사육 기술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말은 단순한 운수송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말의 유무는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기마 병력을 보유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전투력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백제는 일본의 말과 말 사육 기술을 전해줌으로써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백제는 든든한 동맹국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백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일본은 여러 차례 군사 지원을 보냈습니다. 군마연의 이름도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군마는 한자로 군마, 즉 전쟁에 쓰는 말을 의미합니다. 고대부터 이 지역은 일본 열도에서 가장 중요한 말 생산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원에는 백제에서 건너온 기술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다른 유물들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백제식 토기 파편, 백제 양식의 건축 자재, 그리고 백제에서만 사용되던 특수한 농기구까지 이 마을은 분명 백제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제의 문화, 백제의 언어, 백제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이 땅에 옮겨놓았습니다. 어쩌면 이곳은 작은 백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6세기 초 어느 날 하루나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경고도 없이 갑자기 터진 화산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화산 폭발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화산재와 화산가스가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산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망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발굴된 유적들을 보면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대로 화산재에 묻힌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사람, 마구간에서 말을 돌보던 사람, 들판에서 일하던 사람 모두가 그 순간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15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채 발견된 이 남자. 그는 마지막 순간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혹시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려 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갑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화산 폭발 당시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그는 마을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대피시키려 했을 것입니다. 혹은 말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백제에서 건너와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일구던 그에게 말은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술이자 자부심이었고 고향 백제와 이어주는 연결고리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화산재는 모든 것을 집어삼켰고 그는 무릎을 꿇은 채 화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500년이 흘렀습니다. 이 발견이 일본 고고학계에 던진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고대사는 대부분 일본 중심으로 서술되어 왔습니다. 일본이 독자적으로 문화를 발전시켰고 한반도와는 제한적인 교류만 있었다는 것이 일본 학계의 주류 견해였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그런 견해의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백제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단순히 방문자가 아니라 정착민이었다는 것, 그들이 일본의 핵심 산업인 말 사육을 담당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상당한 지위를 누렸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한일 고대사를 다시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일본의 일부 보수학자들은 이 발견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백제계 이주민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곧 일본 고대 문화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 앞에서 그들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뼈갑옷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DNA 분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산재 속에 보존된 1500년 전의 진실은 그 어떤 역사서보다 명확했습니다. 이 발견 이후 일본 각지에서 비슷한 유적들이 속속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제계 이주민이 정착했던 마을, 백제식 건축물, 백제 양식의 유물들. 이 모든 것이 백제와 일본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밀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말과 관련된 기술에서 백제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백제에서 전해진 말이 단 2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말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 자체가 아니라 말을 다루는 기술이었습니다. 말을 번식시키는 기술, 말을 훈련시키는 기술, 말의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 말에게 맞는 사료를 만드는 기술,
이 모든 것이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전한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화산재 속의 이 남자였을 것입니다. 연구팀은 발굴 현장 주변을 더 넓게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이 마을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고도로 계획된 말사육 단지였던 것입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대규모 마구간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말 훈련장, 사료 저장고, 대장간, 그리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계획적 배치는 당시 일본 열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마을이 게이타이 왕의 직할 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발견된 유물 중에는 왕실의 상징으로 보이는 특수한 문양이 새겨진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 마을이 왕권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게이타이 왕은 왜 이 마을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말은 곧 군사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기마 병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곧 강력한 왕권을 의미했습니다. 게이타이 왕의 왕권 강화 과정에서 백제계 이주민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는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왕권을 떠받치는 중요한 정치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백제와 일본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만듭니다. 단순한 문화 전파가 아니라 정치적 동맹, 더 나아가 일종의 공동체 형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제의 왕족과 귀족들은 일본 열도에 자신들의 사람을 보내 영향력을 확대했고, 일본의 지배층은 백제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상호 협력 관계였습니다. 백제는 기술과 문화를 주었고, 일본은 안전한 피난처와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백제가 멸망 직전 위기에 처했을 때 일본은 대규모 원군을 보냈습니다. 663년 백강 전투에서 일본은 수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 백제를 돕고자 했습니다. 비록 패배했지만 이는 백제와 일본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관계의 뿌리가 바로 6세기 초 게이타이 왕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만든 사람들 중에는 군마현 화산재 속에 이 남자 같은 백제계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화산재 속의 남자는 이제 일본 폼페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폼페이가 고대 로마의 일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듯 군마현의 유적은 고대 한일 관계의 실체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발굴 현장은 현재 보존 처리되어 박물관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방문객들은 1500년 전 화산 폭발의 순간을 그대로 목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채 화석이 된 백제 남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남자에게 이름은 없습니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역사의 증인입니다. 백제와 일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그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굴 현장 주변에는 아직 조사되지 않은 지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더 많은 인골이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 남자의 가족이나 동료들도 함께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최근 연구팀은 이 남자의 얼굴을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두개골의 형태를 분석하고 근육과 피부의 두께를 계산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1500년 전 그의 모습을 되살렸습니다. 복원된 얼굴을 보면 놀랍도록 생생합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험한 세월을 살아온 듯 주름이 깊게 파여있지만 눈빛만큼은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이 얼굴을 보면 그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고향 백제를 떠나 먼 일본 땅까지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말을 키우고 기술을 전하고 제자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어쩌면 일본 여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렸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후손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일본 어딘가에서 지금도 살고 있을까요?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 언젠가는 그의 후손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발견은 한국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백제의 선진 기술이 일본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일본 학계는 고대 한일 관계에서 일본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한반도의 역할을 축소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일부 일본 학자들은 여전히 이 발견을 인정하기 꺼려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군마현 발견 이후 일본 각지에서 비슷한 유적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나라현에서는 백제식 건축물이, 오사카에서는 백제식 토기 제작 수소가, 후쿠오카에서는 백제계 집단 거주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발견들은 하나의 그림을 그려냅니다. 6세기에서 7세기에 걸쳐 백제에서 일본으로 대규모 이주가 있었고 이들이 일본 고대 국가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림입니다. 물론 이것이 일본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는 전파되고 융합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백제의 기술과 문화가 일본에 전해졌지만 일본은 그것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소화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오늘날 일본의 전통 문화 중에는 백제에서 유래한 것들이 많습니다. 말사육 기술도 그중 하나입니다. 백제에서 시작된 기술이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중에는 일본 무사 문화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사무라이들이 타던 말, 그들이 사용하던 말 관련 기술의 상당 부분이 원래는 백제에서 건너온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것을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기마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 교류의 본질입니다. 주고받으면서 서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백제는 일본의 기술을 전해주었고 그 기술은 일본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백제도 일본에서 많은 것을 배워갔을 것입니다. 화산재 속의 남자를 생각하면 묘한 감정이 듭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 먼 땅에 와서 살다가 예기치 않은 재앙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한 기술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르친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또 가르친 사람들이 기술을 이어갔습니다. 15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몸은 화석이 되었지만 그의 유산은 살아있습니다. 일본의 말사육 기술, 일본의 기마 문화,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그와 같은 백제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이렇게 극적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1500년 후에 발견되어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듭니다. 화산재가 그를 보존했고 고고학이 그를 다시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 발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선 역사는 끊임없이 다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새로운 발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역사를 봐야 합니다. 둘째, 문화 교류의 중요성입니다. 백제와 일본의 교류는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었습니다. 닫힌 사회보다 열린 사회가 더 발전합니다.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융합할 줄 아는 사회가 더 강해집니다. 셋째, 역사의 주인공은 거대한 왕이나 영웅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죽어간 기술자, 그러나 그가 전한 기술이 한 나라의 문화를 바꿨습니다. 역사는 무수히 많은 보통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화산재 속의 남자는 이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그는 한일 고대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뼈가, 그의 갑옷이, 그의 무릎 꿇은 자세가 1500년 전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발견이 있을 것입니다. 땅속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비밀들이 묻혀 있습니다. 언젠가 그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군마현의 발견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한일 고대사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제 학자들은 더 이상 문헌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땅속에서 나온 증거, 뼈가 말해주는 진실, DNA가 밝혀주는 사실에 귀를 기울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역사 연구에도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DNA 분석, 동위원소 분석, 3차원 스캐닝,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 모든 기술들이 동원되어 1500년 전의 진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화산재 속의 남자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뼈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학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통해 15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6세기 초 일본 군마현, 하루나 화산 기슭의 작은 마을, 백제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말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이 새로운 땅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산이 폭발합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립니다. 뜨거운 재가 비처럼 쏟아집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칩니다. 하지만 갑옷을 입은 한 남자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하려 합니다. 말들을 지키려는 것일까요? 사람들을 대피시키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화산재가 그를 덮습니다. 순식간입니다. 그는 그 자세 그대로 화석이 됩니다. 그리고 1500년의 긴 잠에 빠집니다. 2012년 그가 다시 깨어납니다. 발굴단의 삽이 그를 발견합니다. 햇빛이 1500년 만에 그의 뼈를 비춥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배웁니다. 역사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한 나라의 문화가 결코 고립되어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일본 폼페이라 불리는 이곳은 이제 중요한 역사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이 함께 이곳을 방문합니다. 그들은 화산재 속의 남자를 보며 과거를 배우고 미래를 생각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울입니다. 화산재 속의 남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과거의 한일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미래의 한일 관계에 대한 힌트이기도 합니다. 서로 배우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발전하는 것. 그것이 백제와 고대 일본의 관계였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1500년 전 백제에서 온 한 남자가 일본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아낌없이 나눴고 그 기술은 한 나라의 문화를 바꿨습니다. 비록 그는 화산재 속에 묻혔지만 그의 유산은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1500년 전 화산재 속에서 발견된 한 구의 인골.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일 고대사의 살아있는 증언이었고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역사는 계속됩니다. 땅속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언젠가 그것들이 깨어날 때 우리는 또다시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